비록 우리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능력은 없다도 태어난 곳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만족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어. 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에 선정된 스티븐 크보스키의 월플라워입니다. 우선 월플라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소설은 15세의 찰리라는 주인공이 미주의 소녀에게 일방적인 편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친애하는 친구라는 익명의 수신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도 잘해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야. 로 시작하는 첫 편지에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일한 중학교 친구 마이클 dob슨의 자살과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 헬렌의 죽음이라는 두 가지 충격적인 경험과의 투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찰리를 친구들은 월플라워라고 합니다. 월플라워란 댄스 파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춤추는 대신 홀로 벽에 기대서서 구경만 한다는 뜻으로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에 대해 방관자 혹은 관찰자를 말합니다. 물건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하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에서도 치료를 받으러 가기도 하는 찰리는 다가올 고등학교의 생활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찰리는 패트릭과 샘이라는 두 선배와 친구가 되는데, 패트릭은 비밀리에 축구 선수인 브래드와 사귀고 있고 샘은 패트릭의 의붓언니입니다. 찰리는 따스하고 친절한 샘을 좋아하지만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친구로만 지내다 나중에 샘에게 이것을 밝히게 됩니다. 샘이 어렸을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녀는 찰리의 첫 키스의 상대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 두 친구와 더불어 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빌 선생님인데, 찰리를 빌이라고 부르도록 격려하는 자상한 영어 선생님은 찰리가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열정을 알아차립니다. 빌 선생님은 앵무새 죽이기, 피터팬, 길 위에서 호미밭의 파수꾼, 월든 나천루 등의 책을 한 권씩 주면서 에세이를 써 오게 하는데, 찰리가 정신적으로 점차 성숙해질 수 있는 책들입니다. 찰리는 책을 읽고 에세이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친구들과 불안한 시간을 겪어내면서 관찰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고 자신의 깊고 깊은 무의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릴 적 헬렌 이모의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는데, 어린 찰리로서는 사랑으로 포장된 그 행위를 알아차릴 수 없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찰리는 그의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여동생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는데, 여동생은 부모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찰리는 빌에게 그 사건을 언급하고 빌은 찰리의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찰리와 그의 여동생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여동생은 부모님의 바람과는 반대로 남자친구를 계속 만납니다. 결국 그는 그의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를 낙태 클리닉으로 데려가는데, 결국 여동생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그 후 찰리와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찰리는 샘과 패트릭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담배, 술, 그리고 다른 약물들을 접하기 시작하며 파티에서 마약을 하게 됩니다. 그는 생일 선물을 사주러 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죽은 헬렌 이모에 대한 기억을 감당할 수 없어 눈 속에서 잠이 든 후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로키 호러 픽처쇼 공연에서 찰리는 그날 밤 쇼에 참석할 수 없었던 샘의 남자친구 크레이그 대신 로키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친구인 메리 엘리자베스는 공연에 감명을 받고 찰리에게 세이디 호킨스 춤을 추자고 요청했고 그들은 곧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 게임 중에 대담하게 찰리가 방 안에서 가장 예쁜 소녀에게 키스를 하면서 그 관계는 끝나는데, 그는 샘에게 키스를 했고 메리는 방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후 패트릭은 찰리가 샘에게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친구 모임의 나머지 사람들은 찰리를 쫓아내는데, 찰리는 친구가 없어지자 헬렌 이모에 대한 기억에 다시 시달립니다.
패트릭과 브래드의 관계는 브래드를 학대하는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발견되고 브래드는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못하는데 돌아오자마자 브래드는 패트릭에게 차갑고 심술궂게 굽니다. 패트릭은 브래드와 사이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브래드가 공공장소에서 패트릭과의 성행위를 경멸적으로 공격하고 패트릭은 다른 축구 선수들과 함께 브래드를 공격합니다. 찰리는 패트릭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후 패트릭은 찰리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패트릭은 찰리와 충동적으로 키스하지만 사과를 합니다. 찰리는 패트릭이 브래드와의 로맨스에서 아직 회복 중임을 알기 때문에 동정을 하는데 브래드가 공원에서 낯선 사람과 사귀는 것을 보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학년이 끝나면서 샘은 여름 대학 준비 프로그램을 위해 떠날 예정인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나이 많은 친구들을 잃는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찰리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줄 때 그는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지만 찰리는 갑자기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져서 샘을 맞게 됩니다. 찰리는 샘과의 성적인 접촉이 그가 어렸을 때 이모 헬렌에게 추행을 당했던 억압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찰리는 그 사건 때문에 PTSD의 징후를 보이고 이모의 학대에 대한 폭로는 독자들이 그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필로그에서 찰리는 아버지에게 맞으면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무의식적으로 억눌렀던 기억들이 살아나 실제로 헬렌이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2달 후 찰리는 정신병원에서 나오고 샘과 패트릭은 찰리를 방문하는데 샘, 패트릭, 찰리는 다시 터널을 통과하고 찰리는 일어서서 무한함을 느낀다고 탄성을 지릅니다. 찰리는 결국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여 인생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편지 쓰기는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선택할 힘이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부터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럼 월플라워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나 운동장에서 마주쳤던 사람이 현실 속의 인물이란 걸 알게 되는 건 재미있는 것 같아. 내가 만약 사진을 찍는다면 그 사진이 아름다운 단 한 가지 이유는 샘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패트릭도 나처럼 이 테이프를 좋아한다면 좋을 텐데 특히 뒷면의 곡들을 더 좋아하면 좋겠어. 혼자 운전할 때나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그 노래들을 듣고 자신이 외톨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니? 거울을 봤는데 난생 처음 내 머리카락이 멋지다고 느껴질 때의 그런 기분 말이야. 난 몸무게나 근육 그리고 멋진 머리카락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무척 기분이 좋거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 그리고 샘은 내 입술에 키스했어. 그 키스는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닐 그런 키스가 아니었어. 그건 내가 그때까지 정말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키스였어. 꼬마애들을 지켜봤어. 저기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 다 어른이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썰매 타기만 해도 충분할 거야. 썰매만 타도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법이거든. 그날 밤엔 책을 읽었어.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완전히 지쳐서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읽었어. 읽은 책은 곧바로 다시 읽었어. 울고 싶다는 생각을 없애고 싶어서 그랬어. 이젠 끝없는 생각엔 빠져들고 싶지 않아. 다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나처럼 천년 동안 잠들고 싶은 때가 있는지 모르겠다. 난 지금의 이런 느낌들이 아주 익숙하단 걸 말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익숙한 이 느낌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다른 애들도 분명 이 느낌을 겪어봤을 거야. 가끔 평화롭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모두 잠들어 있는 거야. 내가 읽은 모든 책들은 다 남들이 읽었던 것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은 모두 다 남들이 이미 들었던 것들이지. 내 눈에 예쁘게 보이는 여자애는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제 거의 3분의 1쯤 읽어가는데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 실제로 이 문장은 소설의 3분의 1쯤에 나옵니다. 작가의 센스가 돋보이네요. 이 책에 대해선 회의론자가 되어야 해. 아주 훌륭한 책이지만 필터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스펀지가 돼선 안 된다. 비천무 책을 다 읽었어.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어. 책 한 권을 읽은 걸 대단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 난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너를 위해 살진 않을 거야. 이 말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타인들과 인생을 공유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 분명하게는 모르겠어. 내 경우에도 잠시 동안 샘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샘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을 거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지. 모두들 떠났어. 패트릭은 가까운 곳에 있겠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기 때문에 나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돼. 그런 생각이 잘못이란 건 알고 있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나는 가끔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 내가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댈 어깨가 돼준다는 건 훌륭한 일이야. 하지만 기댈 어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깨를 둘러줄 팔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건데? 구석에 가만히 앉아 너의 인생보다 다른 사람이 인생을 앞세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너도 어떤 행동을 해야 해. 난 내가 원하는 일만 할 거야. 진실한 내 자신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를 만들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와 함께 여기 있어. 지금 나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고 싶어. 난 한동안 하느님을 욕하기도 했어. 하지만 그 후론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니까. 비록 우리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능력은 없다 해도 태어난 곳에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는 있어. 우린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만족하도록 노력할 수도 있어.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건 얼굴 위로 부딪혀 오는 바람을 맞으며 터널 속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이었어. 시내를 보든 안 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어. 그것에 대해선 생각도 하질 않았어. 내가 그 터널 속에 서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영원함을 느끼기엔 충분했거든. 친구에게 너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을게.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와 작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플라워는 흔히 말하는 성장소설의 계보를 잇는 작품인데 호밀밭의 파수꾼을 잇는 현대판 청소년 성장소설이라 여겨질 만큼 작품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미국의 100만 청소년 독자들을 열광시킨 소설인데 미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이 작품을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꼽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마존닷컴에는 수천 개가 넘는 열렬한 독자 서평이 붙어있고 지금도 여전히 격찬의 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두 계약군에서 금서로 지정된 소설이기도 한데 공성애, 마약, 성폭행이라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 주로 등장하고 주체층이 바로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논란이 많았을 만큼 화제성을 가진 소설로 사실적인 소재와 묘사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성장기의 상처를 담담한 시선으로 관조합니다. 주인공 찰리는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월플라워 같은 존재이지만 날카로운 통찰 속에서 어떤 철학적인 물음과 현실을 순수한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찰리가 편지 속에서 밝히는 이야기는 그 나이를 지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지나온 독자들이 여전히 쉽게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들입니다. 이 소설은 2012년에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모으는데 스티븐 크보스키가 감독을 했으며 찰리 역으로 로건 레먼이, 샘 역으로 엠마 왓슨이 출연을 했습니다. 스티븐 크보스키
20대 시절의 고전, 공포, 판타지 등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섭렵한 스티븐 크보스키는 특히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와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전공했으며 1995년에 국립영화 어디에도 없는 내 모퉁이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것은 물론 배우로도 출연했는데 이 작품은 선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되어 최고 화제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9년 크보스키가 발표한 첫 저작이자 반자전적 소설 월플라워는 출간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오랫동안 MTV 북스의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성애와 마약 흡입 묘사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이 성장 소설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년 이상 이름을 올렸고 31개 언어로 출판되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름의 작품집 조각들을 발표해 소설가로서 입지를 다지지만 영화계로 돌아가 2005년 뮤지컬을 바탕으로 한 영화 렌트의 각본을 감독인 크리스 콜럼버스와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또한 미국 CBS 드라마 제리코의 각본가 및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2년에는 작가의 명성을 가져다준 자신의 소설을 직접 각색하고 연출한 영화 월플라워를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영화 다이버전트 시리즈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각본과 감독을 맡은 원더가 극찬을 받으며 2018년 새턴 어워즈 최우수 독립영화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언제나 나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 서로가 비록 가까이 있지 않을 때라도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함께 있게 만드는 이 감미롭고 친밀한 생각의 일치를 신뢰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랍니다. 빅토르 위고, 언제나 당신이 나만을 생각한다면